아침에 식사를 지하 미래부 차관된 윤종록 씨 같은 분들이 미국에서 벨 연구소 같은 데 근무할 때 창조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메일을 막 보내면서 창조경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창조경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메일로 많은 토론을 했다고요. 이건 선거보다 훨씬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일찍부터 창조경제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조경제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뭐 메일이나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같이 그런 정보와 이론을 공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거 때 더군다나 참모들이 창조경제 개념을 이렇게 제시했다기보다도 박 대통령은 선거 한 4, 5년 전부터 창조경제에 관심을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뭐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대전에서는 대전이 창조경제 하나의 전진기지로서 적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창조경제의 인프라를 뭐 이렇게 만들고 창조경제에 발동을 걸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 돼야 뭐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대전은 이미 그 창조경제에 인적, 물적 인프라가 쫙 깔려 있어요. 요것을 잘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대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리고 미래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대전이어야 된다. 왜 그런가? 그리고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정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상당한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데, 그러면 창조경제하고 바로 이제 이 과학벨트하고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그 모방형, 추격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근데 그 진원지가 대덕연구단지입니다. 대덕연구단지. 대덕연구단지는 40년 전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소가 지금 한 30개 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국책연구기관에 한 8, 90%가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한 30년 전, 한 10년 동안에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주로 응용과학을 연구를 해서 그 응용과학의 성과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휴대폰을 가지고 다닌다, 이게 여기 CDMA 기술 같은 것을 퀄컴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것을 상업화해가지고 이것은 뭐 최소한 10조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획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방을 아주 잘하고, 그래서 선진국 하는 것을 모방하면서 선진국을 추격하는 걸로 우리의 경제가 지금까지 지탱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다른 과학기술도 굉장히 앞서 있는데 반해서 노벨 과학상 한 명도 못 냈잖아요. 일본만 해도 10여 명 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남아공에 갔더니 뭐 남아공이 경제도 그렇고 가공 굉장히 후진국 같지만 거기도 의학을 비롯해서 과학 노벨상을 한 두세 명이 받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과학상 노벨 과학상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기초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다. 그럼 기초과학은 모방형이 아니라 창조형이고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응용과학 중심의 과학기술을 이제 기초과학 중심의 과학기술을 병행하자. 뭐 이것으로 하자는 것보다 병행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과학 비즈니스 벨트입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 그러니까 우리 뭐 대전이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가가 주도하고 대전에 바로 그 헤드쿼터가 있죠. 과학 비즈니스 벨트 바로 거점 지구가 있는 여기가 창조 기술 또 창조 경제의 진원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창조 경제와 과학 비즈니스 벨트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여기에는 좀 정치적, 이념적 그런 성향이 뭐 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비교적 좀 독립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최근에 있었던 논란은 상당히 이건 좀 넌센스입니다.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을 정치권에서 논란으로 키웠습니다. 이번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정부 안에는 이것을 추진하는 미래부가 있고 또 예산을 내는 기재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모든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쓸 때는 많으니까 줄이려고 하고 이제 미래부 같이 무슨 사업을 하는 데는 가능하면 늘리려고 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교육 예산을 막 늘리려고 하고 기재부는 좀 깎으려고 하고 국방부, 국방 예산을 막 늘리려고 하고 기재부, 국방 예산을 가급 좀 줄이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벨트 사업의 총 예산이 4조 2천억이에요. 4조 2천억. 굉장히 큰 돈이죠. 4천억 단위. 그걸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 게 기재부고 그 예산 또는 그 예산 이상 받아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미래부예요. 그것은 그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 비즈니스 벨트 시작할 때 기재부에서 조건을 하나 다뤘어요. 부지 매입비의 50% 이상을 대전에서 대라. 그냥 자기들이 다른 거예요. 미래부, 즉 옛날에 교과부는 의견이 아니었어요. 기재부에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못 내겠다. 그게 얼마냐면 무려 3,600억이에요. 3,600억이 대전에 돈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조건을 과학 비즈니스 벨트 거점 지구를 해줄 테니까 그 대신 조건은 부지 매입 50%를 대라. 그럼 그때 우리가 판단해서 되겠습니다 하고 그걸 수용하든지 이 3,600억 대라면 우리 못해. 그거 돌아가지고 3,600억을 건져서 우리 대전의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려면 10년쯤 걸리는데 그거 못해. 뭐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어느 한 날 대전이 제일 적지다하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수용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얼마 있다가 기재부에서 대전이 50% 부지 매입비를 대라. 그러면 우리가 순순히 됩니까? 뭐 360억이라면 모르지만 3,600억이 우리는 못 된다. 기재부에서는 대라. 이것을 2년간 지금 끌어왔어요. 진전이 안 돼. 기재부 국회에서 그렇게 이것 때문에 그 예산국회의
뭐 회기가 연장되는 거 아니라 예산을 타결을 못해서 그 다음날 넘겨가면서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 예산을 좀 부지 매입비에 대해 예산을 댈 테니까 대전시가 50% 부담한다는 걸 동의하라.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우리 국회의원들, 지역 국회의원들 또 뭐 여당 전부 우리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거 조건 달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서 10원도 책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단 게 어디예요? 미래부죠. 왜냐하면 미래부는 이거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가 딱 쥐고 한 발짝도 양보를 안 하니까 이제 이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답보 상태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몰라요. 기재부는 급할 거 없어요. 그냥 답보 상태가 되어서 하면 자기들 예산 편성을 안 해주면 되니까. 이때 기재부가 미래부가 절충안을 냈어요. 절충안을 낸 걸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7,600억이라는 부지 매입비라는 것은 과학벨트 106만 평가 전체의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 그 중에서 중의원 가속기라는 거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두 개를 합친 거에 땅값이 7,6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16만 평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우리 대전 땅인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옮기면 그 부지 매입비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으로 이걸 이쪽으로 우리 땅에 옮기고 미래부한테 이거 대전시 땅에 지면 대전시가 부담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 교섭을 하려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가 안 받았죠. 왜 우리 땅에 그걸 지냐. 못 진다.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래부에서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정부 시작할 때 대전은 창조경제의 하나의 전진기지가 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겠다. 그걸 받을 테니까 니들도 이걸 받으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수판을 튕긴 거예요. 좋아. 우리 땅에 그 IBS 기초과학연구원이 두르고 그럼 우리 땅을 그냥 주는 건 아니지만 무상으로 우선 그냥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창조경제 전진기지 핵심 시설인 사이언스 센터 지금 가층 사이언스 센터를 한 20층짜리를 지어서 창조경제 전진기지의 핵심 시설로 만든다. 허가도 주고 정책적인 지원도 해주고 예산 지원도 해준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이게 장사가 됩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저쪽 둥곡 지역에 IBS를 지려고 했던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이제 나오면 그 땅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대전이 제일 필요한 산업용지를 조성해 주겠다. 그럼 수판 놔보면 손해 아니잖아요. 우리 땅을 뭐 빌려준다. 오케이. 그건 뭐 우리 땅 그냥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공한다라는 거 되죠. 그러나 창조전진경지 20층짜리 뭐 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시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6만 평에는 지금 한 20개의 지금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좋다. 그러면 받겠다 한 겁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대전시하고의 그런 거래 뭐 일종의 거래 관계인데 그게 정치 쟁점화 될 것입니까? 그리고 그게 빈 껍데기 반토막 어떻게 반토막입니까? 반토막이라는 것은 그 과학벨트의 모든 계획을 반으로 딱 줄이는 게 반토막이지 모든 걸 그대로 합니다.
이번에 이제 최종적인 것이 얼마 전에 과학벨트 위원회에다 통과됐어요. 거기에 보면 오히려 과학벨트 부지가 늘어났어요. 왜? 엑스포 과학공으로 오니까 그만큼 늘어났다고. 그리고 원래 계획된 것은 단 한 평도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된 저기 중형 가속기나 저 기초과학연구원 그대로 합니다. 그게 정치쟁점화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꾸 뭐 저기 그래요. 근데 이건 또 뭐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과학벨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점 지구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어요. 2조 2천억의 예산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연구단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단이 어디에 있느냐면 대구, 포항, 광주, 울산에 연구단이 있어요. 연구단이 전부 50개인데 25개가 대전에 있고 25개가 그런데 5개 뭐 몇 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서울까지 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거점지구입니다. 기능지구라고 있어요. 기능지구. 기능지구는 천원, 그러니까 천안, 오송호창이 아니라 청원이니까 지금 이제 청주하고 합쳤으니까 청주라고 합시다. 그리고 세종, 이 세 군데를 기능지구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럼 기능지구는 뭐냐면 과학벨트의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곳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근데 예산은 1,000억밖에 배정을 안 했어요. 1,000억. 연구단도 막 몇천억씩 배정을 했는데 기능지구라고 해놓고 1,000억밖에 배정되지 않고 우리 대전의 거점지구는 한 군데만 2조 2천억이에요. 그 1,000억에 2조 2천억은 얼마예요? 22분의 1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밖에 배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미래부하고 잘 되니까 다른 쪽에서 막 우리한테 문제를 자꾸 제기했어요. 왜? 근거가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려고 공격의 근거가 뭐냐면 거기 16만 평을 우리가 산업단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능지구는 과학벨트의 연구 성과를 산업화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산업화는 우리인데 왜 거기다 산업화시키려고 산업단지 만들려고 하느냐? 이래서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거 안 된다. 그리고 우리하고 상의해야지 왜 니들 맘대로 하느냐. 근데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산업단지는 우리 대전에서 지금 16만 평 산업단지, 이번에 원래의 산업단지에서 21만 평의 산업단지가 확정됐습니다. 며칠 전에. 21만 평의 산업단지는 과학벨트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산업단지예요. 지금 20여 개의 기업이 오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으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산업단지이고, 지금 천안이나 세종 같은 데의 기능지구의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기술을 산업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활동해야죠. 물론 산업화하는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산업단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부터 10년 후 얘기입니다. 왜? 지금 과학벨트가 다 완전히 완공되려면 원래 계획은 2017년인데 지금 부지 때문에 2년 이상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돼도 제가 보기에는 2019년쯤 될 겁니다. 그럼 2019년에 중형 가속기 같은 것이 가동이 돼가지고 연구 성과가 나오려면 한 4, 5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10년 후에 기능지구가 그걸 물론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산업화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의 산업단지는 당장 내년에 조성이 되면 내년부터 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벨트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저 정치 쟁점화 돼가지고 몇 달 동안 굉장히 곤욕을 치렀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테고, 물론 동의를 뭐 안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매일 한쪽에서는 이것은 원래대로 되는 것이고 오히려 원안보다도 더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어디서는 반토막 났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꾸 혼동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여론조사나 또 이렇게 해보면 지금 우리 정부하고 대전하고 합의한 그 안에 대해서 뭐 상당히 이해를 해주고, 특히 이거와 관련하여 미래부에서 와서 한 액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400억이든가의 R&D 특구에 미래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도 와서 발표를 하고, 또 미래부하고 우리하고 창조경제전진기지 기획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미래부가 카이스트 총장님이 위원장인 대전 과학발전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 뭐 지정은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도 잘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진전이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그것이 전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건축에 들어갈 수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둔곡 이쪽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부지 매입을 해서 또 보상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부지 조성을 하고 건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이야 다 돼 있는 거니까 지금 지키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이제 진척이 될 겁니다. 이제 창조경제 얘기하다가 이제 과학벨트 얘기한 것은 바로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그런 모방형에서 창조형, 그 다음에 추격형에서 선도형,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과학벨트가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전이 하나의 창조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사회적 자본 확충과 경제발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창조경제하고 뭐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사회적 자본. 그런데 이제 제목이 저한테 주제를 저렇게 줬기 때문에 저 얘기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정부와 국민 간에, 또 노와 사 간에, 국민 상호 간에 신뢰가 없는 사회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정부가 무슨 얘기해도 국민들이 잘 안 믿어요. 그리고 노와 사회의 어떤 반목이나 갈등이 얼마나 깊어요. 그리고 국민 상호 간에도 뭐 이렇게 신뢰가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는 나라들을 보면 대개 신뢰, 배려, 공동체의식 같은 사회적 자본이 확충된 나라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전통적인 유럽의 뭐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대로 유럽에서 경제적 성과를 내는 데가 그리스나 스웨덴 같은 그런 지금 북유럽 지역이죠.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리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왜 다른 전통적인 어떤 자본주의랄까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경제의 성과가 더 높을까? 뭐 학자들이 여러 분석을 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사회적 자본이 확충됐다는 거예요. 신뢰, 서로 믿고, 배려, 사회복지 관련 있죠.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경제적 성과하고 연결되었다. 그럼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노사 문제. 신뢰가 있으면 노사 문제가 발생 않잖아요. 근데 노사 갈등이 일어나면 현대자동차 같은 것은 최소한 한 번 파업하고 그러면 조단위 손실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뢰가 형성이 돼서 노사가 평화롭게 나가면 그런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이 확충된 나라는 그것이 바로 경제적 성과하고 연결이 되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저희가 대전을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그러니까 모든 시책에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을 전부 이렇게 연계시키고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104개인가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자본 확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인수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해서 박근혜 그 당시 당선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디어인지 대전에서 하는 것을 그분들이 좀 베낀 건지 그건 내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현 정부에서 사회적 자본 얘기를 강조하는가. 근데 지금도 사회적 자본 얘기가 더 뭐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안행부에서 정부 3.0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데 정부 3.0이라는 것이 사회적 자본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자본이 뭐냐? 두 축입니다. 하나는 정부에 대한 신뢰 확충, 또 하나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가 신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보를 뭐 공개한다든지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든지 예산 편성하는 데 주민을 참여시킨다든지 그야말로 소통의 기본적인 채널과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하는 것을 믿는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정부가 투명하게 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뭐 그런 게 한 축이 있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걸 가만 보면 정부의 신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정부의 신뢰라는 말이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만 신뢰를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지만 저희들은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러면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에 우리 육동일 교수님 그 지방자치 연구를 하시고 그러시고 아주 우리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학자신데 뭐냐면 뭐 마을자치라고도 하고 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할 수 있고 이 공동체 소규모 공동체 단위에서 어떤 자치 자율성을 한번 강화시켜 보자. 그럼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기업도 만들고 마을 병원도 만들고 마을 공원도 만들고 마을 신문도 만들고 마을 극단도 만들고 마을 합창단도 만들고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도 위에서 이렇게 하향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마을 합창단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마을 합창단이 대전에 이 77개 동이 있는데 50개 동에 마을 합창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합창단이야 뭐 학교 합창단도 있고 교회 합창단도 있고 뭐 불교도 합창단이 있고 수많은 합창단이 있는데 그거 뭐 50개 만들어지는 게 뭐 대수냐. 근데 다른 합창단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동네 사람 이제 공고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내면 동네 사람이 희망하는 사람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음치, 80대 노인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테스트 없이 와서 참여한다. 원하는 사람이. 누가 막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합창단이 만들어졌다. 어느 데는 젊은 사람 위주로 된 데도 있고 어느 데는 섞여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연세 많으신 분들에서 평균 연령이 70인 합창단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것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율적으로 하니까 다양합니다. 여기서 규격을 딱 줘가지고 뭐 나이 제한을 하고 노래 이렇게 사전에 테스트 해가지고 잘 부르는 사람 뽑고 하면 달라지죠.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 마을 합창단 연습하는데 가봅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동네에서 정말 아주머니 또는 할머니가 이제 그 지휘자, 반주자가 있어요. 그것도 봉급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립 합창단 같은 데 있는 단원들이 나가서 뭐 반주도 해주고 지휘도 해주고 그래요. 그 전문가들이 가르치니까 노래 자꾸 연습하면 잘 이렇게 늘잖아요. 자기 스스로 거기에 상당히 만족이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구대항까지는 끝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14일에 이제 최종 저인데 서로에서 아주 경쟁도 심하고 그리고 우리 마을 합창단이 공연할 때 동네 사람 와가서 응원해주고 이것이 하나의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을 자치이고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 드릴게요. 오늘 뭐 어느 신문에 아침 보다 보니까 마을 공원을 이제 만듭니다. 공원 만들면 옛날에는 시에서 딱 그 공원 이렇게 만들어라는 것을 주어서 밑으로 내려보내면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마을 공원은 동네 사람들이 컨셉을 정하고 동네 사람들이 조성을 합니다. 돈만 예산만 시에서 대줍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마을 공원은 장미공원이야. 장미꽃을 그냥 아주 빼곡하게 해놓으면 장미는 뭐 봄에 물론 많이 피지만 여름 지금도 뭐 장미꽃이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우리는 장미꽃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원이다. 아니야. 우리 공원은 체육공원이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좀 이렇게 조깅도 하고 체육시설 가지고 활용도 할 수 있는. 아니야. 우리 동네는 우리 마을 공원은 조각공원이야. 그러니까 조각품 갖다 놓고 거기다 시도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컨셉을 동네 사람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애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하향식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편리와 필요에 의해서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지금 뭐 마을 병원 같은 것은 이미 이제 좀 있지만 조금 대전에 있는 마을 병원은 조금 잘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마을 병원 지금은 병원이 있잖아요. 동네 사람이 병원에 갈 때는 돈 내고 치료를 받아요. 근데 마을 병원은 이제 협동조합으로 해서 협동조합 동네 사람들이 병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객이면서 주인이에요. 고객이면서 주인이에요. 병원에 이익금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나눠 가져요. 그리고 주인이면서 고객이기 때문에 병원 이용의 어떤 안정도가 만족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마을 병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마을 기업, 마을 기업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또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민 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무슨 좋은 마을 만들기 그건 뭐 이제 공모 사업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은 효를 강조하는 마을이야. 효. 우리 마을은 문화예술이야. 우리 마을은 무슨 자연 환경이야. 그걸 해서 이제 공모를 합니다.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공모하면 그걸 심사해서 결정되면 예산을 대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니까 이제 효와 관련한 무슨 뭐 백일장도 할 수 있고 효행하는 그 동네 사람을 이렇게 격려도 하고 표창도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이면 가끔 동네 아이들서부터 해서 이제 연습시켜서 이제 동네 잔치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 뭐 만일 환경이라면 나무 꽃 같은 걸 많이 심고 청소 같은 거 잘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마을은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런 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가정 친화적인 문화를 좀 만들자. 저는 그것도 이제 여기 남성이 위주인데 제가 뭐 우리 이영묵 총장님 계실 때도 전에 뭐 그런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 또 하나의 문제점이 가부장적인 문화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가부장제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남편 위주의 가정 운영에 부인이 뭐 밥하고 있는데 남편은 둘러놓어서 물 좀 갖다 줘. 신문 가져와. 이러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져야지 왜 밥하고 있는 부인한테 시켜요. 서 있으니까요. 네? 마누라 서 네. 그래서 이런 그 문화가 좋아요. 부부가 금슬이 좋아서 물 갖다 달라면 물, 뭐 신문 갖다 주면 신문,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좋아서 한 거. 누가 간섭해요? 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거 간섭을 좀 해야 돼요. 네. 아이들이 봅니다. 아이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이 왜 불신을 받아요? 우리나라 정치인 세계 최고의 스펙과 능력을 가졌어요. 아마 개인 대 개인으로 경쟁을 하면 세계 어느 나라 정치인보다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또 애국심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근데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겠어요? 바로 가부장제적인 문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인과 남편이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돼가지고 아이가 그걸 보고 자라서 밖에 나가서 국회의원 당선되려면 돈을 뭐 얼마를 갖다 주고 공천 받는다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하면 되는 거 그런 문화들. 네. 처음부터 아주 공정하게 부부의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만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굉장한 뭐 치욕으로 생각하고 그런 문화에서 자랐다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댄싱 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본 분 계시겠지만 그 영화에 대해서 바로 이거구나. 거기는 남편은 변호사입니다. 근데 뭐 인권 변호사라고 아주 어려운 분들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변호사 그리고 자가용 뭐 이런 거 잘 안 타고 다니고 막 자전거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아무튼 후보까지 됐어요. 근데 부인은 학생 때부터 노는 사람이 막 춤도 잘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편 몰래인지 아닌지 다니면서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춤도 추는데 뭐 옷도 뭐 이렇게 막
좀 아주 야한 옷 입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니까 상대방에서 공격하는 게 저 사람 부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그 부인이 하는 것을 존중해줘요. 아, 나도 정치하는데, 자기 부인도 자기가 춤추고 싶어서 춤추는데, 내 출세의 부인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게 이제 댄시큐의 주제예요. 그게 결국은 뭐 상당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저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안방까지 들어가서 저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아빠 요리대. 남편들이 부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요리대. 네. 한 번 지난번 해봤어요. 아주 참여하는 사람 많고 그거 막 굉장히 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범 가정에 대한 뭐 표창도 하고 사례 같은 것도 발표도 하게 하고 물론 그런 걸 위해서 좀 뭐 세미나나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가정 친화적인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에 저희들이 상당한 좀 중점을 둡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 친화적인 문화를 만드는 하나의 실험을 하나 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 다니는데 제가 이제 전도한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밖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아닌 반 사람들에서 한 12세 가족이 매주 일요일 날 교회 끝나고 점심을 같이 해요. 그때는 아이들까지 같이 다 해요. 그러니까 되게 20명 내외로 모여요. 빠지는. 그리고 거기는 뭐 전업주부든 뭐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쭉 써놓고 돌아가면서 유사를 해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를 밥을 한번 사야 되니까 그 대신 그건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돌아오죠. 한두 번 더 되겠다. 한 두세 번 오죠. 그러니까 밥을 원도심에서 싼 집을 가요. 한 6,000원 정도면 아주 맛있는 집이 많아요. 돼지갈비 그런 것도 6,000원이면 먹을 수 있어요. 칼국수, 냉면, 원도심에. 그러니까 한 6,000원 정도면 20명 12만 원이니까 큰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남녀 구별 없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영화 같은 것도 가고 할 때 의견을 다 같이 듣고 영화. 만일 술을 마신다. 똑같이 마세요. 똑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모임은 모일 때는 가족 전체 또는 부부 이러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따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되잖아요. 우리 집에 만일 거기 전원 아니면 일부에 우리 그 모이는 그 멤버들이 온다. 부인들은 전부 응급실에 있고 남자들 중에서 이제 음식자는 한 두세 사람이 밖에 들어가요. 음식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누구는 돼지고기 볶음하고 누구는 달걀 프라이하고 몇 가지 남자들이 만들어서 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부는 똑같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공정. 예.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이런 문화를 가정으로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가정 친화적인 문화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사회적 자본 뭐 시책의 지금 일부만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잘 확산이 되면 신뢰, 배려, 정직, 질서,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뭐 좀 성숙해지는 건 물론이고 이것이 바로 경제 발전에도 연동이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회적 자본 확충의 시책을 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얘기가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한 것은 창조 경제였는데 제목이 사회적 자본이어서 두 개를 같이 묶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간은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한두 분 제가 아까 이제 조금 꼭 민감한 건 아닌데 무슨 과학벨트 그런 문제에 대해 얘기했으니까 그건 한동안 우리 대전에 상당한 그 찬반이 뜨거웠던 이슈예요.